현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인은 현재 우리가 하는 유동성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요인들이 바뀐다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재 경제적인 시나리오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놔야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시장이 급변했었을 때 왜 급변했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시면서 여러분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식 투자의 지혜를 또 나눠주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3금이죠. 3%의 금요일. 아, 그 삼금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삼금이구나. 예, 그래서 제 그 자료 이름이 삼금지대입니다. 삼금지대요? 네, 원래 보통 삼금지대라고 하면 아마 일반인들은 모르실 거고 네. 육군사관학교에서 삼금이라고 그래서 뭐 금연, 아, 그렇죠. 금주, 금은 이런 그러면 게 태교죠, 있는데 태교. 태교죠. 태교입니다. 아, 금연, 금연, 그다음에 금주. 금주, 그다음에 혼인. 금혼. 네, 아, 이렇게 해서 삼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삼성그룹의 삼성 연수 신입사원 연수에도 상금이 있어요.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있어요? 음주, 어. 무단외출, 네. 도박. 아, 거기 도발. 조금 다르네. 그러니까 좀 다르네. 무단외출 도박. 제 기억엔 그래요. 제가 연수 받을 때 선배들이 아, 여하튼 숨어서 술 먹지 마라. 걸리면 바로 아웃이군요. 알아. 퇴사. 하긴 뭐 그 짧은 기간도 술 못 참으면 회사 입장에서 좀. 못 참는 사람 있죠. 예, 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네, 꽤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주십니까?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렵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항상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 향후에 오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려고 많이 해서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출연자분들이 주셨던 아이디어가 네. 생각보다 메가톤급인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좋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는데 이게 조금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나오셨나요? 하이의 송명섭 위원님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아, 반도체. 네네네.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존중을 하는 편인데 어제 나오신 거 듣고 저는 굉장히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원래 송 의원님이 되게 그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예, 조금 더 경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팔로우를 잘하시는 굉장히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어떤 걸 중심을 잡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시장을 매크로 환경만 따져보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만 놓고 보면 대단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네. 이 하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이의 송명섭 위원님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를 가정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많아야 10% 내외로 보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온전히 다 반영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GDP라는 거죠. 성장률은 그 안에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가가치 합인 거고 네.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기업 이익의 합이에요. 이게 괴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보수적으로 봤던 분이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혹시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조정 폭에 대해서 어제 이 정도까지는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지수 바닥도 그에 견주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경기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독점 기업입니다. 네. D램과 관련해서는 70%의 독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감소와는 다른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지난해 연말쯤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40% 올라온 적이 있어요. 9만 원. 그렇죠. 네. 이때도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면 경기가 좋아서 올랐던 게 아니라 공급 조절 동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바닥 찍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은 공급 조절 능력이 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송 의원님께서도 어제 많은 수요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은 그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주식이라는 게 그것보다 더 빠질 개연성이 뭐 꼭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면 네.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바닥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송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또 하나 얘기를 주셨던 게 뭐냐면 중국 이슈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우리 매크로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다들 미국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는 미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이라는데 이견은 없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제 송 의원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IT는 여전히 중국이 더 중요해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요도 많고 훨씬 더 우리 수출 비중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황을 놓고 보면 올 연말쯤부터는 수요가 굉장히 크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게 크게 돌아선다고 해서 화랑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워낙 수요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시장의 가정은 내년에 미국이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빠질 거야라는 가정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상쇄할 거란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정도 조정은 저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중국발로 인해서 올라오는 수요에 대해서 과연 이 조정에 이런 변수들을 가미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요거는 올 연말쯤에 가서 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내년에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년에 아시안 게임을 재개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서도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mRNA 방식의 이미 그 백신을 개발해서 일단은 시장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겠죠. 그럼 우리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로나 늘어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 제한을 맞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달라진다라면 중국의 수요가 폭발적인 건 아닙니다만 네. 정상적인 수요 정도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해 줄 수는 IT는 어차피 비중이 이쪽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개연성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어제 송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감안을 하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첨가를 해서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나 경제적인 시나리오는 유지를 하되 그 유지하는 속에서 중국이 살아나서 미국과는 경제가 엇박자날 가능성, 미국이 어려워질 때 중국이 조금 올라오는 그림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상쇄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되는 것보단 중국이 올라오는 게 우리는 더 영향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이걸 간과하고 시장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옳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뒤에 자리에도 조금 있는데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오지도 않았는데 네. 미리 올 거라고 예상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대단히 화랑일 때 그 화랑에 취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사실 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연준이 우리가 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선대응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상적으로는 닥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조정도 하고 막 비용도 줄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또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보시면은요 네. 이미 하이닉스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또 애플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설령 내년 초반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실제 도래했더라고 하더라도 네. 자, 이 정도 경기 침체면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이만큼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많은 비용을 줄여서 선대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줄어드는 폭은 이 정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들이 미리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면 실제 침체가 닥쳤을 때 기업들이 미치는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첫 번째는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거로 놓고 보면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우리는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업에 대한 실적이 부정적일 수 있을 거냐는 우려는 예전 사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도 몇 번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전 사례 들이대면 안 돼요. 너무 달라서 그 사례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놓고 보면 뭐다? 이 경기 침체는 경기가 호황일 때 나온 거 가지고 이런 무너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준이 내가 인플레 잡으려고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발해야 돼 라운 어이없는 침체인 거죠. 그럼 이걸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하면 오히려 댓글 욕 나올 거려? 올 거란 얘기죠. 기업은 모르나요? 다 알죠. 뻔히 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리 선대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비용 줄여나가고 사람 덜 뽑고 사업 축소하고 그러면서 대응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요가 줄었을 때도 공급도 줄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미치는 피해는 생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감안해서 제가 볼 땐 지금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일부 수정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시나리오 안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요인 중에는 거대 유동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 제약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수단으로는 안타깝게도 수요 훼손이라는 수단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수요 훼손이라는 수단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유동성이나 이런 거 그렇겠지만 이게 해결된다라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면 사실 지금 있는 시나리오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연하게 일단 기본 가정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 훼손이란 수단이란만 쓴다라는 걸 가정하고 움직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플랜 C로 이게 풀린다면이란 시나리오도 가지고 가야 시장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졌던 분들이 시장에 돌아섰을 때 돈 번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느려요.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돼도 그걸 상당 기간까지 못 믿어요.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았던 주린이라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손실을 본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돌이킬 수는 없을 거니까. 네. 그러면 향후에 있을 반등 또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있을 추세 전환 때 어쨌든 내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될 텐데 현재 상황으로 나가면 그게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 가정을 안 좋게 가져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것도 해결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랬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을 때 어떻게 되지는 상황 가정을 미리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놓고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슈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보다는 저의 일부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어쩔 수 없음은 분명히 없죠. 인정을 네. 합니다. 네. 정치는 뇌피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저 사람 얘기해서 나온 대로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만 확인해 주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의 재미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왜 어렵냐면 얘네는 통화하고 우리가 알고 재정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통화는 유로라는 걸 쓰지만 재정은 각자 재정을 갖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더 문제는 유럽연합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결정이 된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남유럽 위기 기억나십니까? 네. 이 남유럽 위기 때 남유럽 위기가 엄청나게 터졌었을 때 실제 이 남유럽 위기가 터지고 나서 피그스 국가가 어려워졌었을 때 이 위기가 해결됐었던 단초가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이 단초가 뭐였냐면 결국엔 20이었었습니다. 오늘 사임하신 마리오 20에 드라기. 마리오 드라기 총재께서 LTRO라는 남유럽 국가한테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한정으로 내가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발언이 있고 나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무용지물이었고요. 오합지졸이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그리스라든가 유럽연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독일이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산이 됐었고 나중에 독일이 돌아서긴 했는데 조건을 내걸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선구조조정 후지원. 그리스란 국가가 내가 이런 악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을 지키면 그때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스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킬 수 없는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 독일이 계속해서 목리를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리는 끝까지 어떻게 됐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독일의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독일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쓴 거죠. 유럽에서 독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20입니다. 20위는 독일이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만큼 위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였죠. 그래서 독일은 그때 옌스 바이트만이라고 분데스방크 총재가 있었었고 한 분의 의원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제끼면 되는데 투표를 하면 두 표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몰고 가자. 그래서 유럽연합에 됐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구가 나섰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만큼 유럽은 뭔가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연말 정도가 지나서 유럽연합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안이 있어요. 결국 돈 문제인데 요거를 투표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투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될 건데 이거 하려면 추가 증언을 해야 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미 보셨겠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왜 물러나는 줄 아시죠? 여기 반대했던 오송운동이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성운동이. 오송운동이 그렇습니다. 주스페란 분이.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자꾸 우크라이나 도와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 법안도 통과해야지라면서 엎어진 국가예요. 이탈리아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얘네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간이 갈수록 힘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크라이나 느끼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으로 올 여름까지 좀 적극 지원해주면 안 되겠어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에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콩닥콩닥 돼서 휴전 상태로 가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꽃 튀고 이런 정도의 이 부분은 올 가을 이후로 누그러질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미국인데요. 네. 미국도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본 바이든 대통령은 딱 하나입니다. 결정력이 없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과 관련해서 관세 푼다라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가서 만났는데
자,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가서 만날 정도면 다 합의가 됐다예요. 그런데 실패할 정도면 도대체 왜 간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중에 뭐 우리가 오페크 때 뭐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 바이든이라는 분을 믿고 이 현실을 맡기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을 누르면 되겠죠. 그게 11월 중간선거겠죠. 중간선거에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 보면 여러분들 코스피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쭉. 네. 이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안타깝지만 정권을 가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당이 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질 거다는 기대가 있어요. 분명히.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유전과 그다음에 석유 관련 기업들의 규제를 해제해 줄 거란 기대가 있어요. 네. 이거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이슈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위기 때인데요. 요거 보시면 10월에 미국의 의회에서 7천억 달러 구제금을 승인해서 위기가 굉장히 완화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의회가 이걸 거부했었어요. 거부해서 대폭락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의회가 정신 차리고 어이쿠 안 되겠네 해서 갑자기 금리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다급해야 됩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저는 경악했어요. 야, 미국 의회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삼류는 똑같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치가 되더라도 이거 작심하셨네요. 똑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유럽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의회가 제대로 일을 했던 적은 없어요. 네. 결국은 유럽 의회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마리오 드라기가 총재가 나서서 위기가 해결됐다는 부분을 우리 현실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 기후정책과 관련해 행정명령 보이세요? 자, 키스톤 석유관 하지 말지, 석유 가스 개발까지 하지 말지, 간단하게 해서 지금 유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요것만 풀면 됩니다. 요 행정풀만. 키스톤 석유관 다시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석유 개발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 사우디한테 갈 게 아니고. 그럼 충분한 거죠. 사실 해법은 내부에 있어요. 자, 본인은 안 하면서 사우디 가서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본인 스스로 기후협약이라는 걸 내걸었고 탄소제를 내걸었는데 요거로 바꾸기가 쉽진 않은 거죠. 여전히 아직은 현실보다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적인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의회가 뒤집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1월에 의회가 바뀌어버리면 이것과 관련된 바이든의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드스트림도 마찬가지죠. 유럽이라는 국가가 특히 독일이 기후와 관련해서 탈탄소로 가기 위해서 결국 그 과정까지 가스가 필요했던 건데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거죠. 네. 내가 러시아 가스를 엄청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에너지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후 협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의 푸틴은 이걸 역용해서 우리한테 역공에 나선 거죠. 항상 위기는 해법은 내부에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시죠. 며칠 전에 IMF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죠. 현재 러시아가 가스를 차단하면 제일 위험한 국가가 동유럽하고 이탈리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주택 얘기도 있고 미국의 기업 부채 얘기도 있고 유럽 얘기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위기가 불거진다라면 우리 시장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위기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위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시장에선 계속해서 이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독일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하나죠.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현재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를 하면 남유럽 위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유럽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래도 체력이 좋은데
거기다 내가 금리를 올려주는 거죠. 맞을만 아직은 맷집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지만 유럽은 지금 인공호흡기 닳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현재 방치할 수는 없을 거고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체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체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전을 이 우크라이나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틀렸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일정 부분 종료시킨 거 위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 아침 나온 경제신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금리 올리고 나니까 딱 첫 번째 나온 기사가 이거 한국경제인데 남유럽 부채액이 어쩌나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이면 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또 가스 이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경제는 체력은 더 악화될 거거든요. 지금보다 체력은 더 안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더 때리는 거죠. 그러면 위기는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많이 안 좋소.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재정 위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의 신뢰거든요. 그냥 이거죠. 당신들은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 ECB에서 이런 어떤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탈리아 국채하고 독일 국채하고 사이가 벌어지면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하고 다시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했지만 사실 임시 변통이라고 봐야 되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죠. 그만큼 다급하다. 다급하면 어떻게 된다? 정치는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미 분열은 시작됐죠. 이탈리아의 내각 붕괴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비 효과라고 어제 기사에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탈리아를 시작을 해서 각국의 정권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열은 결코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분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고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울어진 푸틴에 반격했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반러 연합이라고 기사가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계속 분열될 거라고 했는데 뭐 많은 부분들 내피셜이냐 소설쓰냐 그랬지만 실제화되고 있다는 걸 꼭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뒤에 장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이래한 겁니다. 겨울 안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니고 일단 사기가 전야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밑에 보시면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전에 추가적인 패키지를 마련할 것도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 밑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회원국 각자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가스 중단 위협 때문에 생존이 급급한 상황이어서 자,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이 급급한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야 이대로 가면 겨울 되면 나 못 도와줄 거야. 미국도 못 도와줄 거고. 그래서 지금 할 것 보시죠. 시간 끌수록 서방 지원 동력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우크라이나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종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 하나 가져갔습니다.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 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 보시는 것처럼 7년 단위 예산을 했잖아요. 유럽 평화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유럽 평화기금이라는 걸 마련을 했고 이 돈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돈이 지금 떨어져 가요. 이게 석 달 오면 완전 고갈이 돼요. 그러면 이 평화기금을 다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유럽은 분열돼 있으니까. 한국과라도 반대하면 추가 증액이 안 돼요. 이미 제가 볼 때 추가 증액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이탈리아가 먼저 반대를 할 거니까. 이미 많은 국가들이 벌어졌으니까. 네. 이거를 누가 우려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50억 유로가 있었는데 네. 이미 20억 유로를 썼고요. 지금 앞으로도 20억 유로를 더 쓰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7년 단위로 짜야 되는데
7년 단위 예산에서 따로 짜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전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도 보셨겠지만 유럽은 뭉치는 게 쉽지가 않은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각국의 입장이 다급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줘서 전쟁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네. 이걸 누가 잘한다? 우크라이나가 잘한다. 자, 전쟁은 통상적으로 당하는 쪽이 내가 끝내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지금 연말까지는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갈 때 뭔가 유의미하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푸틴도 추구 전략을 시작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합병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난 요것만 맞고 요것만 먹고 끝낼 거야 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탰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택의 유일한 출구 전략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얘들을 병합을 해서 이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 다만 요 과정 속에서 네. 자꾸 미국이 무기를 대주니까 어제 러시아에 있는 아주 높은 분이 한번 얘기했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점령한 그 지역에 대해서 자꾸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자꾸 이게 뭐죠? 회복전을 해오면 내가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무장관 라브로프 그렇습니다. 외무장관 그랬죠. 그래서 뭐 나머지 얘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 훼손이라는 단일 이런 걸로 갈고 그럴 거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향후에 중국의 수요라는 놓치지 말아야 될 변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최소한 지금부터는 시나리오를 쓸 때 향후에 중국의 수요가 일정 부분 살아났었을 때 현재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현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인은 현재 우리가 하는 유동성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요인들이 바뀐다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재 경제적인 시나리오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할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놔야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죠? 시장이 급변했었을 때, 왜 급변했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시면서 여러분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야전사령관 우리 이선엽 장군님과 함께 중요한 또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점검해 이게 봤습니다. 장도 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참 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도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혹은 일본까지도 보면 굉장히 외교 안보라든지 정책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주도자로서의 어떤 그죠? 전략적 맞습니다. 사고를 하는데 네. 이제 거꾸로 우리 투자자들이 전략적 사고들을 하게 되면은 역으로 이제 아까 뭐 3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정치나 정책하는 분들도 이 전략적 사고를 대외적으로. 근데 지금이 아까도 박병창 부장도 얘기했지만 야 반도체 투자를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도 저렇게 수백조를 한다. 미국에서는 안 들어오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5년 1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기대가 함께 있는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엽 장군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쭉 맥락을 읽는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세 분석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런 리마인드를 해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 지금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요즘 유행한다는 직영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예, 시장이 많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경제보다도 정치 비중이 더 그러니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보다 상황이 맞습니다. 지경학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정치를 볼 때 항상 중립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러면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또 이제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바꿀 수는 없고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었을 때 어떤 기업을 사고 어떤 기업을 팔아야 되는지 또 전체적인 시장이 혹시 팔아야 되는 시장인지 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마련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